11월 30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침 출근길 인천에서 뇌병변 장애인을 태운 장애인 콜택시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기사는 간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경환 인천경찰청장이 부임 4개월 만에 서울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 이상로 대전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최근 임명됐던 인천경찰청장 4명이 평균 6개월 주기로 바뀌면서 인천이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전락했습니다. 경기도 내 일부 기초의회가 경제난은 아랑곳 없다는 듯 의정비 인상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월정 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가 발동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인천 13만 대, 경기 56만 대가 해당하는데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음 달 인천 경기에서 새 아파트 2만 6천 채가 분양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인천 검단과 하남 위례, 성남 대장동, 의정부 등 실수요층이 두터운 곳이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하수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인 용인 레스피아가 친환경 체육공원으로 변신합니다. 용인시는 민자를 유치해 오는 2023년까지 용인 레스피아를 에코타운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최고기온 9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금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1면과 3면, 종합면의 해설 기사와 곁들여서 나온 기사입니다. 아침 출근길 인천 시내에서 뇌병변 장애인을 태운 장애인 콜택시가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는 지난 28일 아침이었는데요. 이 부평구 신촌 사거리 인근에서 뇌병변 장애인 손님을 태우고 가던 인천교통공사 소속 장애인 콜택시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는데 당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는 술이 덜 깬 상태였다고 합니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가 나왔는데요. 운전기사는 이 전날 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것 같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특별하게 운행되는 그런 콜택시인데요. 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당시 이 차량에는 장애인의 보호자도 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은 다행히 이 생명에 지장은 없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는 이 운전기사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운전기사들의 출퇴근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음주 여부까지 지도 점검하지는 못하고 있는 구조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2면 종합면, 19면 4회면 2개 면에 걸쳐서 있는 기사 보시겠습니다. 원경환 인천경찰청장이 부임 4개월 만에 서울경찰청장으로 영전하면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임에 이상로 대전경찰청장이 내정된 상태인데요. 이 문제는 원 청장이 인천경찰청장에 취임한 지 불과 4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 청장을 비롯해서 역대 인천경찰청장 4명 가운데 평균 재임 기간을 세봤더니 모두 733일, 1인당 평균 183.3일이니까요. 평균 6개월마다 한 번꼴로 이렇게 바뀐 그 경우입니다. 반면 이 부산의 경우에는 평균 256일로 인천보다는 훨씬 긴 기간 재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주 이 치안 총수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관된 치안 정책을 발휘하기가 힘들고요. 조직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인천은 이 경찰 고위직들이 잠깐 거쳐가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면 경기의정판입니다. 경기도 내 일부 기초의회가 요즘 이 서민 경제난은 아랑곳 없다는 듯 의정비 인상에 목을 매달고 있다는 내용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의회들은 의정활동비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보니 대신 월정수당을 올리는 다소 편법을 동원해서 의정비를 올렸거나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이런 방식으로 월정수당을 올려서 의정비를 사실상 인상한 곳은 의정부, 양주, 안성시의회 이렇게 3개 기초의회가 꼽힙니다. 여기에 고양과 파주시의회도 의정비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도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3면, 경기판 2면, 종합면에 각각 나란히 실린 기사 보시겠습니다. 내년 2월 15일부터는 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가 발동될 경우에 배출가스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는 차량은 수도권을 운행할 수 없게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이 같은 기준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인천이 약 13만 대, 그리고 경기도는 56만 4천 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이 28만 대, 그래서 수도권에서만 모두 97만 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제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많게는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경제 소식 한 꼭지 보시겠습니다. 7면 경제면입니다. 다음 달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이 새 아파트 2만 6천 채가 분양시장에 대규모로 쏟아져 나온다는 소식 싣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2만 715채, 인천에는 5,447채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분양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를 비롯해서 의정부, 그리고 성남 판교 대장동, 또 하남 이 북위례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들 지역은 모두 주거 환경이 매우 양호한 편이고 수요층도 매우 두터운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 청약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면 경기 메트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하수 처리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 용인 레스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용인 레스피아가 친환경 체육공원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하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용인 레스피아는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에 자리 잡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인데요. 앞으로 이곳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에코타운으로 건설하겠다라는 게 용인시의 계획인데요. 이미 시의회 승인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 시간 싸움이고요. 용인시는 늦어도 오는 2020년에는 착공해서 2023년 말까지는 에코타운 조성을 모두 마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때마다 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논문 표절 논란. 표절 문제는 왜 이처럼 우리 사회의 치부가 돼버렸을까요? 표절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자들만의 잘못일까요? 이 한국의 연구관리기관과 대학가의 잘못된 시스템 탓은 아닐까요? 진부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금증과 함께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보게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논문 표절과 국내 연구 지원비 문제점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일본 언어 문화학부 교수이자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국 일본 언어 문화 학회장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모세종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표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강요 임명을 하지 않겠다 공약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표절 시비가 제기되고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논문 표절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논문 표절 문제는 우리 한국인의 오래된 그 사고방식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되어 있고 또 이를 이용하는 대학의 학위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학벌과 대학 학위 제도의 문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뭐 예전부터 뭔가 많이 배워야 훌륭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박사학위라는 게 많이 배운 그 상징일 수 있는데 정치를 해도 또 사업을 해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면 무언가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학식이 뛰어난 자가 국가를 이끌어야 하고 또 관료 선발도 학식을 평가해 선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박사학위가 있으니 정치가나 관료를 수행함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 잠재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구라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연구에만 매달려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틈날 때 겨우 할 수 있는 연구로 박사 학위를 완성시키려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대학과 그리고 교수들이 마치 학위 장사나 또는 어떤 개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듯한 그런 학위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 형식만 갖춘 부실한 학위 과정 속에서 형식만 갖춘 학위 논문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학위 논문 표절은 학벌에 대한 우리의 그 잘못된 인식과 그다음에 대학의 부조리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표절이 되었든 짜집기가 되었든 모두 심사하는 교수들의 책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잘못을 가려내야 할 책임이 심사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처음부터 연구자를 지향하지 않는 이들에게 비정상적인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개선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싼 표절 시비는 아마 끊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학 교수들의 연구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안을 좀 논하려면 먼저 대학에서의 연구 논문이 갖는 의미와 그다음에 왜곡된 그 연구 환경을 만들어낸 뭐 교육부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그 연구 관리 시스템 그 제도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잘못된 어떤 국가의 연구관리 정책과 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대학의 어찌 보면 수동적인 자세인데 그런 수동적인 자세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교수들의 어떤 현실 타협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논문 실적이 아주 많아야 하고 또 교수가 된 이후에도 논문을 제출해야 승진도 되고 승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연구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 부실 논문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한국의 연구 환경이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연구 환경을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현행 국내 연구관리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이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어떤 면에서 자신들의 어떤 능력 박해를 수행하면서 해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연구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연구 업적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것도 주로 이제 논문이란 형태로 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논문을 내야 교수직도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구비도 받을 수 있다 보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논문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연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이 뭐 인력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임용해서 교수들을 위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임용 또는 위촉된 교수들의 어떤 그 합리적이지 못한 연구 관리를 교수들은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가 이제 교수 개인으로서 그리고 뭐 큰 학회의 학회장을 맡아오면서 재단의 운영이 터무니없는 경우를 적지 않게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매번 대학 입시나 어떤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능력 있는 그래서 논문 심사에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데
이 전문 능력이 관여해야 할 학문 영역에까지, 그러니까 뭐 연구재단이나 뭐 그런 내용인데, 어떤 이기주의나 어떤 파벌적 인간관계 등이 얽혀 있어서인지 학회나 어떤 논문에 대한 심사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뭐 훌륭한 의사가 있고 훌륭한 변호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교수라고 해서 모두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비뽑기와 같은 것이 민주적이라고 해서 위중한 환자를 어떤 추첨한 의사에게 맡긴다면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논문 심사나 시험 문제 출제에도 분야에 따라서는 부적절한 교수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인문계의 어떤 연구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달리 시간을 다퉈 경쟁하다 보니까 연구 업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뭐 문과 쪽은 그렇게 이공계처럼 매번 경쟁해서 이렇게 논문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떤 획일화된 연구 성과 시스템을 강요받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나와서는 안 될 연구 논문이 혈세 낭비와 함께 지금 양산되는 게 현실입니다. 모두가 뭐 기계처럼 정기적으로 논문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논문 발간을 감당해야 할 학회도 난립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회도 난립하고 있는데, 이게 한술 더 떠서 한국연구재단은 이 난립하는 각종 많은 학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학회지를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들이대서 그걸 통해서 공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환경이, 연구 환경이 더욱더 공고화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도 하고 또 논문으로 간행해내는 것이 학회의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학회지도 문제다? 이게 무슨 뜻인지요? 논문이 이제 교수들의 존립을 위협하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논문 쓰기를 이렇게 강요당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연구자들이 논문을 경쟁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 학회가 그냥 난립을 해서 연구자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뭐 분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문적 진전을 이루는 어떤 창의적 결과물을 이어야 할 논문은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최근에 들어서는 리포트나 단순 조사와 같은 것들마저 논문으로 둔갑해서 그야말로 논문이 교수들의 교수직 유지를 위해 어떤 존재하는 그런 형식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것은 이제 학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관리 제도와 이를 따르는 이제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제도 하에서는 앞으로도 같은 부조리를 아는 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구비를 받아 진행하면서도 별 가치 없는 논문이 양산될 것임은 아마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군요. 그런데요, 이 준정부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이 문제가 많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한국연구재단의 이 문제점, 그리고 더불어서 개선 방안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한국연구재단은 우리 교수들, 연구자들의 연구 진작을 위해 매우 필요한 기구이고 또 잘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전문 분야, 대학에 뭐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에는 그런 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일부 교수들의 힘을 빌려서 어떤 그 연구를 컨트롤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구조는 처음부터 왜곡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 공평하게, 뭐 심사는 하긴 합니다만, 공평하게 필요가 있든 없든 분야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주기 식의 연구비 지원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좀 연구라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공계 아주 중요한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꼭 필요한 분야만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옳다. 또 그런 능력밖에 갖출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구재단에서 위촉한 또 일부 교수들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 연구관리제도는 제 생각에는 좀 폐지함이 최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교육부 폐지를 주장한 후보가 있어서 꽤 호응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연구재단도 국가 경쟁력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만을 따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 관리하는 기관으로 좀 축소시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전공 분야가 좀 더 자유롭게 연구 학술 활동에 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지금 왜곡된 연구 환경은 좀 알아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인문계 쪽에서는 취업을 못한 연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 처우 문제도 많이 지금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오히려 이런 취업이 되지 않은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 활동을 그런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그 역량을 쏟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구 활동 과정에서는 우리 뭐 문과계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돈이 들지 않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돈이 별로 들지 않는 분야의 전임 교원들에까지 국민 혈세인 연구비를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관행, 이런 것은 당장 멈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논문 표절 문제와 이 국가 연구관리 제도 운영의 허점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반론도 존중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이나 기관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 모세종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11월 30일) 금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분발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고 잠시 머무는 것으로도 풍요로운 삶의 선물이 되어주는 바다와 도시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터전 시흥시입니다.